수천 년 중국 황실의 역사에서 총애를 잃고 버림받은 후궁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가장 정점에서 한나라의 국모인 황후의 자리에서 단 하나의 행동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인물은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걸륭제 두 번째 황후 오람나랍씨입니다. 1765년 황제의 성대한 강남 순행. 그 화려한 용선 위에서 그녀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황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당시 만주족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가장 끔찍한 금기였습니다. 이는 황제와 황태후에게 죽으라고 외치는 공공연한 저주이자 황제의 면전에 대고 날린 최후의 반항이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황후의 모든 권력을 박탈당하고 궁에 유폐되었으며 죽어서는 평민보다도 못한 장례로 잊혀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이 스캔들. 도대체 그 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십 년간 자신을 총애했던 남편, 걸륭제는 무엇을 했길래 한나라의 황후를 이토록 처절한 절망과 파멸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1718년 나라씨는 만주족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휘발나라씨, 대가였고 파벌이었고 혈통 하나만으로도 문이 열리던 가문이었다. 하지만 대가의 자식 수는 언제나 많다. 이름이 적힌 족보의 한 줄은 많았고 두드러진 줄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주목이 아니라 질서 속에 놓였다. 어린 나라씨가 배운 첫 번째 규칙은 이랬다. 눈앞에 자리를 요구하지 말고 자리를 만드는 사람을 관찰하라. 식탁에 앉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의자 간격이 바뀌는지, 제사 때 향로를 누가 들어 옮기는지, 마당 눈 쓸기의 순서가 왜 늘 그 사람부터 시작하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을 묶으면 권력의 지도가 그려졌다. 나라씨는 그 지도를 외워 나갔다. 조용히, 천천히. 16세. 나라씨는 보친왕 홍역의 저택으로 들어간다. 측복진 정식 아내의 아래, 그렇다고 하찮지도 않은 자리. 궁중의 말로는 애매하고 정치의 말로는 가능성이었다. 저택의 공기는 이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적복진 부찰씨. 어질고 모범적이며 남편의 신뢰를 완전히 얻은 여인. 작은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 홍역의 시선은 이미 그쪽에 놓여 있었다. 나라씨는 현실을 빨리 이해했다. 총애를 다투지 않는다. 대신 역할을 완벽히 한다. 그녀는 방해 등불을 먼저 켜고 마지막에 끄는 사람이 되었다. 기록을 챙기고 병세를 먼저 알아차리고 누군가의 말투에서 감정의 결을 파악하는 사람. 말을 줄이고 관찰을 늘렸다. 곧 나라씨는 남자를 사랑하는 방법 중 가장 멀리 가는 길을 택했다. 그가 가장 공경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홍역의 어머니 훗날의 황태후에게 향했다. 마마, 이 차는 오늘 물을 2번만 갈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첫 물은 향이 급히 도망칩니다. 둘째 물에서 향이 가라앉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아프시다 하여 가벼운 향만 남기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를 지키는 일, 기침소리를 한 번에 알아듣는 일, 약재의 냄새만으로 끓이는 시간을 맞추는 일. 효라는 덕목은 딱딱한 가르침이 아니라 가장 실용적인 정치였다. 어머니의 마음이 편하면 아들의 마음도 편해졌다. 나라씨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뿌리처럼 자라났다. 홍역이 즉위했다. 걸륭제. 나라씨는 한비로 봉해졌다. 한, 정숙하고 익숙하며 익힌다는 뜻. 조용히 익어가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름이 그녀를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기다렸다. 기다림은 무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황제를 밀지 않았다. 대신 그가 돌아올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이 시간은 13년 동안 이어졌다. 의식, 연회, 할애, 재향. 끝없이 반복되는 궁중의 리듬 속에서 나라 씨는 미세한 박자차를 읽었다. 때로는 걸륭제의 발걸음이 원래보다 느렸고, 때로는 고요해야 하는 밤에 서고 등불이 2개 더 켜졌다. 그녀는 그저 지켜보았다. 그리고 틈을 메웠다. 부찰 황후가 세상을 떠났다. 궁궐은 잠시 멈췄다. 걸륭제의 눈빛이 비었다. 실수는 이런 순간에 나온다. 욕망은 이런 순간에 드러난다. 나라 씨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질서를 먼저 세웠다. 상례 절차, 상복의 단계, 산재한 문서, 흔들리는 사람들. 그녀는 누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그렸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아내가 아니라 삶의 등뼈였기에 등뼈를 대신 세워야 했다. 이런 종류의 배려는 미덕이 아니라 권력의 설득이었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대고 싶어진다. 1750년 나랍씨는 마침내 황후로 책봉됩니다. 16년을 기다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쁨에 도취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이 아닌 필요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존 전략은 완벽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황후로서의 직무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하고 복잡한 자금성의 내명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했습니다. 수백, 수천에 이르는 궁녀와 환관, 그리고 수십 명의 후궁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갈등을 조용하고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녀의 일 처리는 너무나 빈틈이 없어서 걸륭제조차 그녀에게 내명부의를 맡긴 이후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부찰 황후와는 다른 방식, 즉 유능한 관리자로서의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은 대상은 남편인 걸륭제가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인 순경황태후였습니다. 순경황태후는 그녀를 황후로 추천한 장본인이었고 나랍 황후에게는 유일한 정치적 방패막이었습니다. 나랍 황후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황태후의 처소에 문안 인사를 드렸고 황태후의 식사를 직접 챙겼으며 황태후가 불교에 심취하자 자신도 불경을 공부하며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효를 다했습니다. 걸륭제는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효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이토록 극진히 모시는 새로운 황후의 모습은 비록 사랑은 아닐지라도 깊은 신뢰와 만족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걸륭제는 나랍 황후를 황후로서 아낌없이 대우했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항상 황후를 대동했으며 그녀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이 시기 황제, 황태후, 그리고 황후,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제국의 기둥처럼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황후로서의 의무를 다하던 그녀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황후가 된 지 2년째 되던 1752년, 그녀의 나이 34세였습니다. 입궁한 지 18년 만에 그녀는 드디어 첫 아이를 낳습니다. 바로 황제의 12번째 아들, 영기였습니다. 이 아들의 탄생은 단순한 출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걸륭제에게는 이미 11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황후가 낳은 아들, 즉 적자는 모두 죽고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부찰 황후가 낳은 2명의 적자는 모두 요절했습니다. 걸륭제는 이로 인해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8년 만에 새로운 황후가 적자를 낳은 것입니다.
영기는 걸륭제의 유일한 적자이자 제국의 국본, 즉 나라의 근본이 될 가장 강력한 황태자 후보였습니다. 나랍 황후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리인이나 유능한 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 황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753년, 그녀는 환고녀를 낳았고 1755년에는 황13자 영경을 낳았습니다. 비록 두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영기라는 적자가 건재하는 한 그녀의 자리는 반석 위에 오른 듯 했습니다. 걸륭제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1752년, 걸륭제는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순행길에 올라 황후의 고향인 휘발 지역을 방문하고 그녀의 가문에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는 황후의 체면을 세워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걸륭제는 제국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순행에 항상 황태후와 황후를 동반했습니다. 특히 강남의 풍요로움을 확인하고 제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남순길에 그녀는 어김없이 황제의 곁을 지켰습니다. 황제의 배, 그 옆에는 황태후의 배, 그리고 그 옆에는 황후의 배가 따랐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이때의 나랍 황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6년간 그림자처럼 살았던 그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남편에게서 적자를 낳아주었고 시어머니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으며 제국의 국모로서 황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때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를 봐주지 않을까? 죽은 부찰 황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나 자신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누리고 있던 이 황금기가 얼마나 찰나의 순간인지, 그리고 그녀의 발밑에서 얼마나 무서운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황제의 총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걸륭제처럼 정력이 넘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며 수많은 여인을 거느린 황제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랍 황후의 황금기가 절정에 달할 무렵 걸륭제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나랍 황후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비, 훗날 가경제의 어머니이자 효 이순왕후로 추존되는 위가씨입니다. 나랍 황후와 영비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나랍 황후는 만주족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영비는 한족 출신의 포위, 즉 황실에 소속된 노비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은 미천했습니다. 나랍 황후는 그녀보다 9살이 많았고 성격은 조용하고 신중하며 황후로서의 위엄과 격식을 중시했습니다. 반면 영비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영리하고 애교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걸륭제가 군주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남자로서 기댈 수 있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차이보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영비는 다산의 여왕이었습니다. 나랍 황후가 마지막 아들인 황 13자를 낳은 것이 1755년입니다. 바로 그 이듬해인 1756년부터 영비의 폭발적인 출산이 시작됩니다. 1756년 황 7녀, 1757년 황 14자, 1758년 황 9녀, 1760년 황 15자, 1763년 황 16자, 1766년 황 17자. 그녀는 10년 동안 무려 4남 2녀를 낳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0년 동안 걸륭제의 발길이 거의 매일 밤 영비의 처소로 향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황제의 총애는 완벽하게 그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나랍 황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제국의 황후였습니다. 후궁이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을 질투하는 것은 황후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대범하게 웃으며
영비의 출산을 축하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여자였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40대에 접어들며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할 때 9살이나 어린 후궁이 매년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1760년 영비는 황제의 15번째 아들 영염을 낳습니다. 걸륭제는 이 아들을 유난히 총애했습니다. 영염은 영리했고 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나랍 황후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 영기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유일한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왠지 이 아들 영기에게는 냉담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 영기가 아버지의 기대만큼 총명하지 못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둘째, 걸륭제는 이미 적자 2명을 잃은 상처가 너무 커서 또 다른 적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걸륭제가 영기를 볼 때마다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 나랍 황후를 떠올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영기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의무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나랍 황후는 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유일한 적자는 아버지의 냉대 속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데 저 미천한 한족 노비 출신 후궁의 아들이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총애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황위 계승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영비의 아들 영염이 태자가 된다면 자신의 아들 영기의 목숨은 물론이고 황후인 자신조차도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황태후는 어땠을까요? 황태후 역시 영리하고 싹싹한 영비를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랍 황후가 효부로서 쌓아 올린 아성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독점적이지 않았습니다. 황후의 자리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녀가 16년간 그림자처럼 인내하며 또다시 10여 년간 완벽한 황후로 살아왔지만 결국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떠났고 유일한 희망인 아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16년간 억눌러 왔던 인내심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1765년의 네 번째 남순길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황제, 황태후, 그리고 황후, 총애받는 영비와 다른 후궁들 모두가 거대한 배에 올라 화려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이미 폭풍의 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황후 나랍씨는 이 여행이 자신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녀의 분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임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1765년이 밝았습니다. 제국의 가장 화려한 행렬이 강남을 향해 출발하고 모든 비극의 무대가 될 그 배에 황후 나랍씨도 함께 올랐습니다. 1765년 정월, 걸륭제는 자신의 어머니, 60대 중반을 훌쩍 넘긴 순경 황태후를 모시고 네 번째 남순길에 오릅니다. 남순은 청나라 황실의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쇼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제국의 가장 부유한 심장부인 강남 지방을 순시하며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고 지역의 민심을 살피며 거대한 운하와 수리시설을 점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수천 척의 배가 거대한 용처럼 운하를 따라 이어졌고 수만 명의 병사와 관료, 환관, 궁녀들이 황제를 따랐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황제의 용선이, 그리고 바로 그 곁에는 황태후의 봉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후 나랍씨, 그녀 역시 황후 전용선을 타고 이 거대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황후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지위는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경쟁자인 영비 위가 씨도 다른 후궁들과 함께 이 순행길에 올랐지만 황후는 오직 나랍 씨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여정의 시작부터 나랍 황후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효부이자 국모라는 직책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황제의 시선은 황태후에게, 그리고 틈틈이 젊고 총애하는 영비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 황 12자 영기는 이때 1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기는 이 순행에 동행하지 못하고 베이징에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영비가 낳은 아들, 6살의 황 15자 영염은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이 화려한 여정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황제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궁에 남겨진 아들과 황제의 무릎 위에서 재롱을 부리는 후궁의 아들을 비교하며 그녀의 속은 이미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행렬은 운하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고 마침내 강남의 심장부인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항저우는 걸륭제가 천당 아래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칭송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음력 2월 10일, 바로 황후 나랍 씨의 4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걸륭제는 항저우의 명소 서호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황후의 생일 연회를 성대하게 열어주었습니다. 황제는 신하들에게 시를 짓게 하고 황후에게 값비싼 선물을 하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과 며칠 뒤에 일어날 끔찍한 파국을 생각하면 이날의 생일 연회는 너무나 평화롭고 정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걸륭제는 황후의 불만을 눈치채고 황후로서의 체면을 세워주며 그녀를 달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황후로서 충분히 대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무언의 과시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랍 황후가 이 생일 연회를 마지막 기회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남편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나 아들 영기의 미래에 대해 간청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평화로운 생일 연회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모든 갈등이 수면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항저우에서의 일정을 마친 황제의 선단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운하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음력 2월 18일. 그날 아침 걸륭제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황태후와 황후, 그리고 몇몇 후궁들과 함께 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도 조식 명단에 황후 나랍 씨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겉으로 보이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낮,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에 그 몇 시간 동안 황제의 배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황제가 저녁 식사를 내릴 때 신하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황제가 황후에게 하사하기로 되어 있던 저녁 식사를 거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황후의 식사를 빼앗는다는 것은 황후의 지위를 공공연히 부정하는 최고 수위의 모욕이자 징계였습니다. 모든 신하와 궁인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황제와 황후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혹은 바로 다음 날 새벽, 황후의 처소에서 마침내 그녀의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황후 나랍 씨는 자신의 처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관을 시켜 가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을까요? 아니면 분노에 차 황제가 있는 방향을 노려보았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 만주족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그 검고 긴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혹은 칼로 그것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머리카락이 잘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31년간 지켜온 인내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황후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효현순왕후 부찰씨의 그림자에게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영기를 지키지 못하는 무력감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심을 단 한 번도 알아주지 않는 남편, 걸륭 황제에 대한 가장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이것은 말로 내뱉지 않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걸륭 황제에게 전해졌을 때 그의 반응은 슬픔이나 연민 혹은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절대군주의 경노였습니다. 그에게 황후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근간을 흔들고 황실의 법도를 어지럽혔으며 무엇보다 효의 상징인 자신과 황태후를 저주한 반역자였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황후의 모든 책봉을 회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황후를 베이징으로 압송하라고 명했습니다. 황후의 배는 더 이상 황제의 선단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후 전용선이 아닌 수행원들이 타는 작은 배에 감금되다시피 실렸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황제의 최측근 신하와 환관들이 감시자로 붙었습니다. 화려했던 남순길은 한순간에 그녀의 유배길이 되었습니다. 수천 척의 배가 떠다니는 운하 위에서 제국의 황후가 죄수처럼 호송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더욱 냉혹한 사실은 걸륭제와 황태후는 이 모든 소동에도 불구하고 남순 일정을 전혀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후를 베이징으로 추방시킨 바로 다음 날, 걸륭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음 목적지에서 사냥을 즐기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영비가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을 것입니다. 황후의 자리는 그렇게 공식적인 폐위 절차도 없이 강남의 운하 위에서 사실상 비워졌습니다. 나랍 황후는 살아서는 다시는 남편 걸륭제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베이징 자금성의 그 차가운 감옥 창웅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깊은 절망과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1765년의 이른 봄, 자금성의 국문은 마치 죄인을 맞이하듯 차갑게 열렸습니다. 황제가 없는 궁궐에서 그녀는 창웅보다 더한 모욕, 즉 살아있는 유령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1765년 이른 봄, 베이징 자금성의 국문이 열렸습니다. 불과 2달 전 제국의 국모로서 수천 명의 호의를 받으며 화려하게 이 문을 나섰던 행렬은 없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황후의 휘장도 의장대의 호의도 없는 초라한 배 한 척과 감시병들에게 둘러싸인 한 여인이었습니다. 황후 나랍씨의 귀환은 침묵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황제는 아직 강남 순행 중이었습니다. 궁궐의 주인인 황제와 황태후가 없는 자금성에서 황후는 사실상 죄수였습니다. 궁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궁녀와 환관들은 감히 이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입을 열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국의 황후가 폐위 절차도 없이 이토록 비참하게 압송되어 돌아온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이 16년간 거처했던 처소 익공웅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흔히들 폐비가 되면 창웅, 즉 차가운 궁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랍 황후에게는 그보다 더 잔인한 처사가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별도의 궁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었던 이공웅의 가장 후미진 정악에 감금되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문이었습니다. 불과 몇 걸음만 나가면 자신이 황후로서 호령했던 화려한 정전이 있는데 그녀는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안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륭 황제의 본격적인 흔적 지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황제는 아직 순행에서 돌아오지도 않았지만 그의 냉혹한 명령은 수천 리 밖에서 날아왔습니다. 첫째, 그녀의 전 생애를 부정하다. 책보의 회수 황제는 즉시 나랍 황후가 황실에서 받은 모든 책보를 회수하라고 명했습니다. 책보는 황후나 후궁으로 책봉될 때 받는 임명장과 도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황후 직위만 박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걸륭제는 그녀가 황후로서 받은 책보뿐만 아니라 황귀비, 항휘비, 심지어 한비 시절에 받았던 책보까지 총 4종류의 책보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는 짐은 너를 황후로 인정한 적이 없음은 물론 너의 지난 30여 년의 궁중 생활 자체를 모두 부정하겠다는 끔찍한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그녀의 존엄성을 짓밟다. 궁녀의 삭감 청나라 법도에 따르면 황후는 10명의 궁녀를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걸륭제는 이공웅에 감금된 나랍 황후의 궁녀 수를 단 2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궁녀 2명을 거느리는 것은 당시 후궁팔 등급 중 가장 낮은 2개 등급인 다붕이나 상제의 대우였습니다. 제국의 궁모는 하루아침에 궁궐의 가장 미천한 후궁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매일 매순간 너는 더 이상 황후가 아니다 라고 상기시키는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황제가 강남 순행을 마치고 자금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걸륭제는 나랍 황후를 폐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폐위를 하려면 그녀의 죄목을 쳐내 공포하고 종묘에 알려야 했습니다. 황제를 저주했다는 죄목은 황실의 거대한 스캔들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황제의 어머니인 숭경황 태후가 직접 간택하여 앉힌 황후였습니다. 그녀를 공식적으로 폐위하는 것은 어머니의 체면에 먹칠을 하는 불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륭제는 가장 편리하고도 무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황후가 갑자기 미쳤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천재적인 정치적 술수였습니다. 그녀가 미쳤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녀가 머리카락을 자르며 행했던 모든 저항은 반역이나 저주가 아닌 그저 미친 여자의 해프닝으로 격화됩니다. 황제는 이성을 잃은 아내를 너그럽게 감싸주면서도 사실상 그녀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저항은 정당한 분노가 아닌 광기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나랍 황후가 자신의 궁에 갇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녀에게 가장 비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1765년 5월 그녀가 머리카락을 자른 지 불과 3개월 만이었습니다. 걸륭제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영비 위가 씨를 황귀비로 책봉했습니다. 황귀비는 황후 바로 아래 내명부 두 인자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황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황귀비는 내명부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차기 황후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나랍 황후의 뺨을 공개적으로 내리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걸륭제는 그녀가 유폐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가 평생을 경계했던 라이벌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었습니다. 황제가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어쩌면 나랍 황후가 남순길에 영비의 황귀비 책봉을 반대하다가 파국을 맞았을 것이라는 가설위에 힘이 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나랍 황후의 아들, 황시비자 영기의 황위 계승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친 황후의 아들은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새로운 황기비가 된 영비의 아들, 황시보자 영염은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떠올랐습니다. 나랍 황후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 때문에 파멸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1년은 어떠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황제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황태후조차 만주족의 금기를 어긴 며느리를 감싸줄 수 없었습니다. 1766년 7월 14일 나랍 황후는 자신이 갇혀있던 이공웅 후전, 그 차가운 감옥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49세였습니다. 황후가 된 지 16년 만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걸륭 황제의 반응은 그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당시 황제는 베이징의 더위를 피해 북쪽의 몽란위장이라는 황실 사냥터에서 여름 사냥과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황후의 사망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사냥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연회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 베이징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국의 국모가 죽었음에도 국상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곳에서 쌀쌀맞은 어조로 신하들에게 교지를 내렸습니다. 황후의 지난 행실은 지극히 무례하고 비정상적이었다. 짐이 폐위시키지 않고 궁에 머물게 한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이제 죽었으니 장례는 황귀비의 예에 따라 치르도록 하라. 황제는 황귀비의 예를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차가운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본 신하들은 그 누구도 황후의 장례를 제대로 챙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랍 황후의 장례식은 청나라 역사, 아니 중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장례식으로 기록됩니다. 첫째, 비용의 모욕. 그녀의 장례식에 든 총비용은 고작 은 207량 9푼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적은 돈이냐면 당시 황실의 하급 관료가 죽었을 때 장례 비용으로 수천 량이 쓰였습니다. 심지어 걸륭제의 총애를 받던 환관의 장례식보다도 적은 비용이었습니다. 황제가 황귀비의 예로 치르라고 했지만 몇 년 뒤 다른 황귀비가 죽었을 때의 장례 비용은 10,000량이 넘었습니다. 207량은 사실상 빈 등급보다도 못한 궁녀를 처리하는 수준의 비용이었습니다. 둘째, 의식의 모욕. 국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의 조회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상복을 입지 않았고 궁궐의 여인들도 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은 가장 값싼 재질의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마치 궁궐의 늙은 궁녀 하나가 병들어 죽은 것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영혼의 모욕. 시호와 위파의 부제 황후가 죽으면 황제는 그녀의 일생을 기리는 아름다운 시호를 내려줍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나랍 황후에게 어떠한 시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황후 나랍씨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녀의 위패가 황실의 조상을 모시는 태묘에 봉안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이 여자는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며 걸륭제의 아내가 아니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영혼까지 지워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마지막 모욕은 그녀의 무덤이었습니다. 황후는 마땅히 남편인 황제의 무덤, 즉 걸륭제의 유릉에 함께 묻혀야 했습니다. 걸륭제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서도 이 미친 여자와 한 무덤에 묻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위한 별도의 황후릉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걸륭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죽은 순회왕귀비의 무덤 한쪽에 그녀의 관을 끼워 넣어라. 순회왕귀비는 나랍 황후보다 먼저 죽은 후궁이었습니다. 황후였던 그녀가 죽어서는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후궁 무덤에 더부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관은 순회황귀비의 무덤방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놓였습니다. 그녀를 위한 제단도 비석도 봉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곳은 그저 순회왕귀 비원침이라고만 불립니다. 그녀의 아들 황 12자 영기. 그는 미친 황후, 폐비의 아들이라는 멍에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냉대 속에서 숨죽여 살다가 2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후 나랍씨. 그녀는 황후의 자리에 올랐지만 황후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황후로 죽었지만 황후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황후였지만 황후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름, 존엄성, 아들의 미래, 그리고 죽어서 쉴 무덤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순간, 1765년 2월 18일. 우리는 이제 시간을 되돌려 역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즉 그녀가 왜 머리카락을 잘랐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1765년 2월 18일. 그날 황제의 배 위에서 벌어진 일은 역사의 블랙박스와도 같습니다. 청나라의 공식 역사 기록인 청실록에는 이 충격적인 단발 사건이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황제가 내린 교지를 통해 황후가 갑자기 미쳤다, 행동이 비정상적이었다라고만 언급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론이자 승리한 황제가 내린 정치적 선언입니다. 한 인간이, 그것도 31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해온 제국의 황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미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광기라는 단어는 황제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덮어버리는 가장 편리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만주족의 근간을 뒤흔드는 황제와 황태후에 대한 저주이자 반역이었습니다. 이토록 극단적인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극단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실의 파편을 공식 사료가 아닌 당시 청나라에 와 있던 조선 사신들의 기록, 승정원 일기 등이나 민간에 떠돌던 야사, 그리고 당시의 정황을 통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맞추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끔찍한 선택으로 내몰았을까요? 여기 지난 250년간 역사가들을 사로잡아온 몇 가지 유력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가장 극적인 가설입니다. 걸륭 황제는 유능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풍류를 아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시와 예술을 사랑했고 아름다움, 특히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탐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풍류천자, 강남에 가다. 남순의 목적지인 강남 지방, 즉 수저우, 항저우 등지는 예로부터 중국 최고의 미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물과 쌀의 고향이라 불린 이곳의 여인들은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예술적 소양이 깊었습니다. 황제가 행차할 때마다 지방 관리들은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징휘한 보물과 함께 그 지역의 미녀들을 진상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황제의 일탈, 황후의 직무. 야사에 따르면 1765년 남순길에서도 걸륭제는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저우 등지에서 머무는 동안 밤마다 배에 강남의 기녀들을 불러들여
연회를 즐기려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일설에는 걸륭제가 한 특정 강남 여인의 미모에 완전히 빠져들어 그녀를 후궁으로 책봉해 베이징의 자금성으로 데려가려 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황후의 간언과 황제의 분노, 이 사실을 알게 된 황후 나랍씨는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아내로서 질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모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려 했습니다. 첫째, 황제가 천한 기녀나 한족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만주족 황실의 혈통과 존엄성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십전 노인이라 불리는 위대한 군주가 국정 순시 중에 여사에게 빠져 방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황제의 채통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부도덕한 행위였습니다. 파국. 하지만 걸륭제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이미 천하를 손에 쥔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는 이 간언을 충고가 아닌 질책으로, 황후의 직무가 아닌 아내의 질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황후에게 경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녀의 면전에서 그대가 상관할 바 아니다, 황후의 도리를 넘어섰다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가 가장 잔인한 한마디를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는 황후이지만 짐의 마음속 황후는 아니다. 이 순간 나랍 황후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황후로서의 직무는 거부당했고 아내로서의 존중은 짓밟혔습니다. 그녀가 황후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의 단발은 황후로서 당신의 부도덕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니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상징적인 퇴위식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당신의 제국도 끝장이라는 끔찍한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가설 2. 영비의 황기비 책봉 문제. 이것은 사랑이 아닌 권력의 문제, 즉 정치적 암투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입니다. 나랍 황후의 권력 기반. 앞서 말했듯이 나랍 황후의 유일한 권력 기반은 숭경황 태후였습니다. 그녀는 황태후의 추천으로 황후가 되었고 16년간 황태후를 극진히 모시며 그 신임을 유지해왔습니다. 새로운 실세 영비. 하지만 그녀의 라이벌 영비 위가씨 역시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걸륭제의 총애를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나랍 황후 못지않게 황태후에게도 싹싹하고 살갑게 굴며 환심을 샀습니다. 황태후는 엄격하고 격식만 차리는 나랍 황후보다 젊고 애교 넘치는 영비를 더 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황귀비라는 비수. 황귀비는 황후 바로 아래, 사실상 부황후이자 차기 황후를 의미하는 자리였습니다. 황후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다른 후궁을 황귀비로 책봉하는 것은 현 황후에게 너는 자격이 없으니 곧 이 여자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공포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모욕이자 정치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남순길의 미략. 이 가설에 따르면 걸륭제는 남순길에 오르기 전 혹은 남순 기간 중에 총애하는 영비를 황귀비로 책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는 영비를 총애하던 황태후의 암묵적인 동의 혹은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랍 황후가 이 끔찍한 소식을 어떻게든 전해 들었을 때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남편의 배신은 예상했지만 지난 30년간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시어머니, 순경 황태후의 배신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배신감의 폭발. 그녀는 황태후에게 먼저 달려가 매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황태후는 냉담하게 그녀를 외면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황제에게 찾아가 어찌 황후가 살아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고 따졌을 것입니다. 황제는 짐의 결정이며
황태우마마의 뜻이기도 하다고 차갑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면촉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단발은 자신을 황후로 만들어준 황태우와 자신을 아내로 맞이한 황제, 즉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 모두를 향한 저주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절규였습니다. 실제로 나랍 황후가 유폐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영비는 황귀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가설에 엄청난 설득력을 더해줍니다. 가설 3. 인정받지 못한 사랑과 절망적인 배신감력이 이 모든 비극을 정치적 암투나 광기가 아닌 가장 순수하고 깊은 사랑이 가장 잔인하게 배신당했을 때의 절망으로 보는 마지막 가설이 있습니다. 31년의 외사랑. 이 가설에 따르면 나랍 황후는 걸륭제를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16년간 그림자처럼 지낸 것은 권력을 탐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가 자신을 봐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녀가 황후가 되어 내명부를 완벽하게 관리한 것은 관리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편인 황제의 짐을 덜어주고 칭찬받고 싶었던 아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가 황태우를 극진히 모신 것은 정치적 방패막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처럼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황제의 불신, 하지만 걸륭제는 어땠을까요? 그는 평생을 궁중의 암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부찰 황후의 순수한 사랑 외에는 그 어떤 여인의 헌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랍 황후의 완벽한 헌신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계산된 연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겸손함은 야심을 숨기기 위한 위선으로 보였고 그녀의 완벽한 일 처리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습니다. 운명의 그날, 마지막 대화, 1765년 2월 18일.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든 나랍 황후는 황제에게 진심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저는 폐하를 이토록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때 걸륭제가 그녀의 31년 인생을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대의 그 헌신 뒤에 숨은 야심을 짐이 모를 줄 아는가? 그대의 그 사랑은 결국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대가 후궁들을 괴롭히고 음해한 것을 짐이 다 알고 있다. 영혼의 살인. 이것은 나랍 황후에게 영혼의 살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한 단 한 사람, 그에게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과 위선으로 매도당하는 순간 그녀의 사랑은 거부당한 것을 넘어 더러운 야심으로 짓밟혔습니다. 스스로 행한 장례식. 그녀는 칼을 들고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살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믿지 않는 그 순간 당신을 사랑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장례식입니다. 만주족 풍습에서 상을 당했을 때 머리를 자르는 것은 죽은 이에 대한 애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애도한 것입니다. 이 5가지 가설 중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황제에 대한 실망감, 권력투쟁에서의 패배감, 아들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절망. 이 모든 것이 48세의 여인을 한계점까지 몰고 갔고 그녀는 결국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자신의 남은 생, 그리고 죽어서의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잘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비극은 그녀가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끝까지 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려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그 마지막 솔직함은 결국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잃어버린 그 이름과 무덤 뒤에
25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비극은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한 시대의 냉혹함과 절대 권력의 본질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랍 황후의 비극은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당시 황제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무서운 권력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그녀는 제국의 국모였습니다. 법적으로 황제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 나라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그런 그녀를 단 며칠 만에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재판도, 탄핵 절차도, 신하들과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황제 한 사람의 분노와 결정만이 존재했습니다. 황제는 살아있는 황후의 모든 공적을 지워버렸고 그녀의 존엄성을 짓밟았으며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후에는 그녀의 영혼마저 조상의 묘당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대의 모든 신하와 황족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황후조차 저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걸륭제의 완벽한 통치라는 금빛 휘장 뒤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냉혹한 절대 권력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나랍 황후는 그 절대 권력의 가장 비극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나랍 황후의 죽음이 청나라 황실에 남긴 또 하나의 흔적은 역설적이게도 비어버린 황후의 자리였습니다. 나랍 황후가 1766년에 사망한 이후 걸륭제는 무려 30년이나 더 황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긴 통치 기간 동안 다시는 그 어떤 후궁도 황후로 책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나랍 황후의 몰락 이후 실권을 장악한 황귀비 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 차기 황제를 낳았으며 내명부를 훌륭하게 통솔했습니다. 황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끝내 황후의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나랍 황후의 그 끔찍한 저항이 걸륭제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황후라는 직책, 즉 자신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며 자신에게 감히 간언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 자리 자체에 염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혹은 그가 평생 사랑했던 첫 번째 황후, 부찰씨 외에는 그 누구도 황후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나랍 황후는 자신의 파멸을 대가로 걸륭제에 살아있는 마지막 황후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걸륭제가 나랍 황후에게 가한 가장 잔인한 형벌은 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녀의 공식 이름은 사료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녀의 행적은 미쳤다는 단어 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초상화 대부분은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황제는 그녀가 이름 없는 무덤 속에서 시간의 먼지 속으로 영원히 잊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걸륭제가 그녀를 지우려 하면 할수록 후대의 사람들은 대체 왜? 라는 더 큰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어있는 기록은 수많은 작가와 역사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장 완벽한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지우려던 황제의 집요한 노력은 오히려 그녀를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황후로 만들며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공백으로 남겨진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대중문화 속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아마 5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께는 이 모습이 가장 익숙할 것입니다. 1990년대 아시아 전역을 휩쓴 드라마 황제의 딸 속의 악녀 황후. 그녀는 주인공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음해하며 표독스럽고 잔인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녀의 비참한 최후는
그녀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인과응보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8년 그녀의 시각에서 궁중의 비극을 그린 드라마 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그녀는 평생 황제의 진심, 어린 사랑을 원했지만 끝내 얻지 못하고 궁중의 온갖 암투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발버둥 치다가 결국 모든 희망을 잃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남편과 결별하는 비운의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어느 쪽이 그녀의 진짜 모습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한 악녀나 성녀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간의 비극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황후라는 자리가 결코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화려한 궁궐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독한 곳인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나랍 황후. 그녀는 청나라 황금기에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가장 차가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왜 머리카락을 잘랐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5가지 가설, 모두 그녀의 절망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자금성의 붉은 담벼락이 영원히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2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광기나 히스테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황후로서 남편에게 충원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아들의 미래를 지킬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여자로서 평생을 바친 사랑을 거부당하고 위선자로 매도당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 그리고 그 머리카락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위로 잘라낸 것은 과연 머리카락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31년간 자신을 올가매었던 인내라는 굴레를 잘라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효현순왕후 부찰씨의 거대한 그림자를 잘라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유령처럼 취급하고 자신의 진심을 짓밟은 남편, 걸륭 황제에 대한 모든 미련을 잘라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는 아직 여기에 살아있다고 외치는 그녀의 마지막 절규이자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가장 끔찍한 저주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초라했고 그녀의 무덤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역사 속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이토록 철저히 짓밟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은 무엇인가? 나랍 황후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남은 생, 그리고 죽어서의 명예까지 모든 것을 던져버림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미스터리로 영원히 새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걸륭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10전의 완벽한 통치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붉은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그녀만의 가장 비극적인 복수였습니다.